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좀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 네 번째 과정을 해결하면서 완료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의 구구단을 찍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리퀘스트에 있는 get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올 값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받아낸 녀석을 우리가 변수에 저장해 준다면 이 저장된 변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화면을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한 input 단이라는 해당 변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겠죠? 몇 단에 대한 내용인지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를 직접적으로 값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까 해봤던 거 있죠? 끊어낸 다음에 단변수 이렇게 넣으면 이 변수가 사용이 될 겁니다. 결국에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 이어붙이기가 될 거니까 화면을 그려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도 사용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 실제로 3단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3단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끊어서 여기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쵸? 지금 얘가 에러가 나고 있던 이유는 input 단이란 녀석이 스트링인데 곱셈 연산을 하려고 해요. 누구랑? int 값이랑. 문자 곱하기 정수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형태를 변환시키는 형변환 작업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문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우리가 숫자로 형태를 변환시킬 때 n은 인티저점 parseIn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었죠.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로 형태가 변환된 녀석을 사용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셨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꺼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 입력만 해주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구단이 찍혀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 거는 없애고 이렇게 자, 5단 15단 이런 걸 해도 문제가 없겠죠. 연산은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사람보다 정확할 거예요. 자, 첫 단추는 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을 적용한다. 자, 컬러라고 하는 부분도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파라미터의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도 돼요. 저는 컬러라고 할 겁니다. 컬러 이렇게 입력을 받고 레드 같은 거 입력해 준다면 이제 글자색이 실제로 빨갛게 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를 일단 또 받아내야겠죠. 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input 컬러 해서 받겠습니다. 자, 이 컬러 부분은 우리가 정수 형태로 형태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나요? 네, 딱히 없겠죠. 자, 그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단수가 나오고 있는 여기에도 스타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스타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컬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제가 이거 어제 수업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변수가 가진 값을 넣어야 되니까 컬러는 이제 여기에 값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거 되나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입력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얘도 여기를 끊어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자가 또 이어붙이기가 될 거니까. 그렇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컬러 레드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 방식과 동일하게 밑에 있는 코드도 변경을 하면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끊어내는 거 생각보다 번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자바에서 출력문을 배울 때 프린트 ln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프린트 f 방식이 있었어요. 둘의 차이가 뭔가요? 얘는 줄바꿈을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알아서 하는 거, 얘는 줄바꿈 없는 거. 그리고 또 변수를 사용할 때 이 녀석은 끊어내는 거 말고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는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변수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죠. 구멍을 내놓고 이 구멍에 치환될 값을 뒤에다가 세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자바에서의 출력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방식이 문자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얘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string.format 이렇게 썼는데 메서드가 그냥 호출이 되는 걸로 봐서 이 format이라는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겠어요? return은 지금 넣는 뭐 변수 같은 거 없으니까 지금 판단이 불가능한 거고 얘는 static 메서드겠죠? 스트링도 결국에는 클래스였습니다.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는 메서드 이 녀석은 당연히 static 메서드다. 그리고 이 녀석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은 지금은 에러가 나오고 경고가 나오고 있어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경고를 좀 없애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고를 없애놓고 이 메서드를 파악을 해보면 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네요.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인자가 일단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는 첫 번째 인자는 스트링 타입이래요. 두 번째 인자는 오브젝트죠. 근데 오브젝트가 조금 특이하죠. 자, 이거는 크게 보기 위해서 메서드로 향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포맷이라는 변수 이거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변수명이니까 얘는 어쨌든 형태를 이 자리에 넣어줘라 라고 하는 것 같고 뒤에가 오브젝트긴 오브젝트인데 점점점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가변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변인자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개수가 변할 수 있는 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얘는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요. 하나 있어도 되고요. 두 개 있어도 되고 그 이상 많이 있어도 돼요. 이 달라질 수 있는 개수들을 이 가변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남발하는 건 절대 좋은 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실제로 system.out.printf 그 녀석한테도 찾으려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출력문을 써놓고 컨트롤 클릭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도 보면 여기 똑같이 가변인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을 보면 결국에 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 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프린트 스트링 영역에 존재하는 녀석인데 이 인자 생긴 거는 스트링에 있는 포맷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실제로 비슷한 일을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프린트 F처럼 이 녀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컬러 값을 넣어줘야 되는 이 부분에다가 구멍 낼 거예요. %s라는 구멍을 내버릴 겁니다. 근데 이 구멍을 그냥 내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string 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첫 번째 인자 자리였던 formatting 자리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도 이제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s. 자, 그럼 저는 치환될 구멍을 몇 개 냈어요? 2개를 낸 거예요. 여기에 사용할 때 %s, %d 이런 거는 printf에서 쓰는 서식 지정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는 d가 좀 더 올바르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치환될 값을 이 뒷자리에다가 넣어주게 되어 있었죠? input, color, 그 다음에 단. printf랑 쓰는 법 똑같아요. 당연히 치환되는 내가 적어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치환이 되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변수 활용이 가능해질 것 같네요. 그럼 여기도 이제는 %s, %d, 그 다음에 여기도 %d, %d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이만큼을 string.format 안쪽에다가 세팅을 해주고요. 이 실제로 구멍에 넣어줄 녀석은 단,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그리고 스타일 적용도 여기도 바로 해버리죠. 이제 이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치환되어 들어갈 자리에다가 input 컬러 넣어주도록 하죠. 자, 이러면 파라미터 이제 2개 받아낼 거고 그렇게 받아낸 파라미터를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문제가 생겼네요. %d에 단 i s ddd 맞지 않는다. 뭐가 맞지 않을까? %s input color 단 ddd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다시 문제가 없었죠? 그냥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아까 input 컬러 이 s 뚫어놓기 전에 뭔가 좀 적용되는 그 방식이 좀 꼬였나봐요. 이 안쪽에서. 자, 이제 글자색 처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곱해지는 리밋 적용하는 거 할 텐데 그 전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제 쌍따옴표를 이 안쪽에서 진짜 쌍따옴표에 문자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쓸 수 있는 방식 역슬래시 이렇게 넣는 거 알려드렸죠. 이거는 이제 계행 문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쌍따옴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얘는 그냥 순수한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색깔을 뭐 핑크 이런 걸로 바꿔보면 실제로 잘 적용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곱해지는 리밋,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겠죠? input 리밋이라고 하는 거 하나 또 받아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리밋도 결국에는 숫자로 활용이 될 거니까 형태를 변환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변환된 이 변수를 어디에 써야 돼요? 그렇죠.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넣을 때는 그냥 자바 문법상의 자바 변수 이름 쓰는 거니까 뭐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리밋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값을 입력해서 나는 20까지 곱하고 싶어 이렇게 넣어주면은 값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파라미터를 꺼낼 때 단 꺼내고 리밋 꺼내고 컬러 꺼내는 순서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파라미터를 줄 때는 단 주고 컬러 주고 리밋 주고 있죠. 이거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쿼리 스트링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왜 순서가 의미가 없냐면 얘는 명확하게 키랑 밸류가 1대1로 매칭되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요? 키 가지고.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넣는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꺼내는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키가 단인데 데이터를 꺼낼 때 오타가 나서 담이라고 하면 얘는 이런 데이터 없다라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키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이거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그대로 원래 줬던 거 그대로에다가 뒤에 단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세팅했어요. 그럼 지금 단이 두 개죠. 15라는 값 하나, 맨 뒤에 10이라는 값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됐어요. 이거는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금 15로 인식됐죠. 에러가 안 났네요. 그렇죠? 자, 키가 겹치면 에러는 아닌데 앞에 있는 애부터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무시됩니다. 쿼리 스트링을 쓸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키가 겹치면 에러는 아니지만 뒤에 나타난 키는 무시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었다면 절대 그 방식은 쓰면 안 될 것이다. 무조건 키랑 밸류 이런 개념이 나오면 언어에서는 키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에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코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3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4번 조건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단을 한번 빼볼게요. 이러면 에러예요. 이게 왜 에러예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은 상태 코드 보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왜 에러인지 우리가 자바에서 보던 그런 에러랑 비슷하게 형태를 알려주니까 이 녀석을 읽어보면 돼요. 이거 뭐 때문에 에러래요 지금? 널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인데 널 값은 parse, 형태를 변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널이에요? 없으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세팅하지 않았는데 꺼내겠다라 그러면 이 녀석이 리턴하는 건 뭐였어요? 널이었어요. 그럼 얘는 널이에요. 근데 그 널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네, 형변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번 조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제대로 세팅하지 못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먹통이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겠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세팅되지 않았을 상황도 고려해서 우리가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사용자가 입력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정답이 있어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된다.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면 if죠.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얘는 클래스, 즉 자바 코드고요. 자바 코드의 내부에서 조건문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블릿이라는 녀석이 이름이 서블릿이고 우리가 클래스가 아닌 서블릿을 통해서 만들고 한다고 해서 얘가 특별한 녀석이 아니라고 했어요. 얘가 특별한 건 그냥 웹서버랑 통신할 수 있게 이런 거 상속받아져 있는 것뿐, 그리고 메서드가 두 get이라고 하는 이거 웹서버가 실행시킬 메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자바예요.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input 단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널과 같다면 그때는 이 input 단의 값을 뭘로? 1로. 그리고 기왕하는 거 이것도 기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처리를 다 해야 되는군요. input limit 이 녀석이 널이면 이 녀석의 값을 뭘로? 1로. 그럼 하나 더
자, 인풋 컬러의 값이 널이면 이 인풋 컬러의 값은 뭘로? 블랙으로 검은색 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없어진다고 해도요. 어차피 HTML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그냥 블랙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프린트 단까지만 입력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물음표만 입력이 됐다. 이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음표는 쿼리 스트링이 지금부터 나올 거야 라는 표시지 능력치가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는 단이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만큼 통으로 다 지웠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뭐가 빠졌죠? 그쵸? 키는 있어요. 근데 값이 없네요. 자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단 널 검증하는 부분 일단 다 뺄 거고요. 주석 걸어 놓을 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요청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좋습니다. 반에 공백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에러예요, 사실. 이거 number format excep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형태가 맞지 않아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은 공백이라서 공백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숫자 형태로 쓸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는 클래스 라인이 안 나왔네요. 여기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왔다. 자, 여기 에러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은 클래스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러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 지금 공백이 입력돼서 문제가 발생했네. 그리고 넘버 포맷 익셉션이니까 숫자로 형태 변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걸 파악한 뒤에 그 지점은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 파일 찾아서 이 라인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백으로 들어왔는데 이 녀석을 숫자로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상황 판단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방식이 올바르게 검증한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 상태에서 방금 이거를 똑같이 새로 고침을 누르면 에러가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백 검증 또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input 단위 널이면 1로 해 라고 했는데 공백 검증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이건 5어로 엮여야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end로 엮으면 널이면서 공백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조건을 줘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자열에서 이 공백 검증은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 만들 때에도 이렇게 안 했었죠. 이거 주소값 비교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아니면 이 녀석의 랭스를 활용해서 얘가 0과 같다면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단 쪽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띄어쓰기 넣은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들어갔네요. 물론 URL 부분에는 띄어쓰기로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자동 치환이에요. 인코딩 되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우저는 원래 URL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래서 인코딩이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해내면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20이라는 이런 코드 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제 에러가 발생한 코드 상황에서는 공백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꺼내온 녀석을 트림한 이후에 랭스 검사를 해야겠죠. 이 녀석을, 인풋 단이라는 녀석을 가져와서 트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이 끝난 뒤에 랭스 검사를 하면 얘는 이제 처리를, 서버가 리로드가 되면 처리를 해주겠죠. 이렇게. 그럼 이 단 쪽에는 기본값 1 세팅돼서 1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리밋 쪽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컬러는 어차피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할까요? 공백 검증이나 이런 거? 컬러 쪽은 딱히 필요하지 않겠죠? 얘는 사실 널로 그냥 둬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컬러 쪽은 빠졌을 때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블랙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건데 그런 CSS 코드는 없어요. 그러면 이 스타일 태그 옵션 자체가, 속성 자체가 무시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네,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좋으니 널만 체크를 해주는 거고 공백 부분들은 크게 상관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구구단 찍어보는 거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해봤는데, 자, 얘는 화면을 뭘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HTML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 HTML을 누굴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자바 서블릿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죠. 리스폰스 겟 라이터라고 하는 이 프린트 라이터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화면에 그려낼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런 페이지 만들어 봐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극한의 노가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HTML 코드를 원래 사용하던 툴들은 저렇게 안 생겼죠. 원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깔끔하게 태그 입력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폰스 점 어쩌고 점 어펜드 붙여야 되고, 그리고 그 어펜드는 어차피 줄바꿈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줄바꿈이라는 기호도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BR 태그 같은 거. 여기다가 이런 BR 태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얘네들은 이제 줄바꿈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구성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떠한 UI 디자인을 한다라는 건 왜 안 되니? 됐다. 이렇게 줄바꿈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만들려면 너무 힘들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들다. 그러면 얘로 이렇게 화면을 진짜로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했던 JSP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부터 써볼 겁니다. 이 녀석은 그냥 이제 자바 서블리 페이지, 자바 서버 페이지 어떤 표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확장자일 뿐이에요. .jsp 이런 확장자일 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냐면, JSP라는 이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내부에서는 HTML을 써요. JSP 파일은 HTML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로 자바 문법이 사용 가능해요. 근데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걸 자바 문법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데 정말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에다가 우리가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다 삽입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이 개념은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다른 건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HTML과 다른 거. 그리고 JSP를 쓰지 않고 순수한 HTML 확장자를 쓰면서 자바 문법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녀석들도 있어요. 우리도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브러리 같은 걸 추가하기도 할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제가 프린트 단 서블릿 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이 경로 겹치면은 서버가 안 켜질 거니까 변경해 줘야겠죠. 프린트 단 2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싹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 서블릿 쪽에서 화면을 직접 구성할 게 아니라 JSP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싹 다 없앴어요. 자,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사용자가 요청을 보냅니다. 누가 받아요? 가장 첫 번째 웹서버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웹서버가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요청을 어디 쪽으로 넘긴다고요? 웹서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너무 작으니까 얘를 편의상 이렇게 크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요청이 우리 쪽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누가 받아요? 서블릿이 받겠죠. 우리가 그거 하라고 서블릿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서블릿 중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 프린트 단이라고 요청을 보내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프린트 단이라고 요청을 보내면 이 서블릿 3개 중에 누가 일을 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진 이 녀석이 일을 할 거고, 만약에 프린트 단 2라고 요청을 보내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진 이 녀석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그 판단과 이를 전달하는 거는 얘랑 얘가 알아서 통신해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서블릿이라는 애가 결국에는 웹서버에서 넘어오는 요청을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본인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를 감지한 다음에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녀석이 직접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응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JSP를 쓴다라고 했어요. JSP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어딘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자, 이 녀석을 쓰려면 원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서블릿이 무슨 일을 해야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요청은 얘가 못 받아요. 이렇게 안 돼요. 무조건 서블릿이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JSP로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서블릿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나 지금 내가 받은 요청 이러한 처리를 네가 해 라고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JSP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블릿은 요청을 받아들인 요청에 대한 처리를 JSP한테 넘긴다. 우리가 지금 이 프린트단 서블릿 2 이 녀석을 만들어서 여기서 할 일은 JSP한테 일을 넘기는 걸 할 거예요. 그걸 하면 됩니다. 자, 서블릿에서 JSP한테 혹은 다른 서블릿한테 요청을 넘기는 방법은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request dispatcher라는 녀석을 가져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어디에 있어요? 요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꺼내서 이런 걸 꺼내와라고 한 건데 이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이 다른 녀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줄 인자로 이 녀석도 에러를 없애놓고 상태를 봐야 되니까 자, 리턴은 당연히 이걸 리턴을 할 거예요. 이 객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인자가 뭐가 필요해요? 스트링 타입의 인자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문자열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열 자리에는 뭘 넣는 거냐면
어디로 요청을 전달할 건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경로를 넣어줄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대요. 그럼 저는 어디로 요청을 넘겨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로 넘겨라 라고 한 거거든요. 얘는 누굴 찾아갈까요, 그러면? 이거는 얘를 찾아갑니다. 요청을 이렇게 받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우리가 이거는 복사를 합시다. 타이핑 하려면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요청 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용자는 이걸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요청했을 때 실제로 두 get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서 하는 일이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를 가져와서 이 녀석한테 이 경로로 전달시켜 줘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요청이 들어왔지만 요청 전달을 누구한테 한다? 이 녀석한테 한다. 그럼 이 녀석은 누구예요? 얘죠. 그럼 얘가 일을 해요.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그냥은 안 될 거라 이거 하나만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버가 켜진 상태에서 서블릿이 만들어졌죠? 다시 서버를 재부팅 해주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print단2라고 하는 이 경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9구단 나왔죠. 심지어 1단 검은색에 여기 줄바꿈까지 잘 나왔어요. 그 녀석은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요청을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단 요청을 넘겼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print단2라고 여전히 쓰여 있어요. 실제로 요청이 이렇게 넘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한 거지 요청을 바꿔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녀석인데, 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JSP를 실제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이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안에서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웹 서블릿 중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을 찾아가는 형태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이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여기 인자로 들어가는 문자열 부분에 적히는 경로는 무조건, 이제부터 무조건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무조건 컨텍스트 패스로부터 상대 경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청 주소를 여기로 그러니까 이 요청을 여기로 전달해줘 라고 하면 이 의미 안쪽에는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얘가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JSP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JSP 파일은 어디에 만든다고요? 밑에 있는 src, 여기 이쪽에 만든다라고 했죠? 자바 소스 코드가 아니라 이 src. 근데 이 녀석 안에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웹 앱이라고 하는 이 폴더의 아래쪽에다가 이 메타인프, 웹인프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폴더 안쪽이 아니라 이 폴더의 안쪽에다가 폴더를 또 만들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지금 따라 만들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폴더를 만들 건데 이 폴더를 JSP 그리고 home이라고 하는 폴더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쓴 거 보시면은 한 번에 슬래시를 넣어서 이름을 두 개를 적었죠. 자, 이런 폴더가 알아서 이 계단형, 계층형 구조를 통해 알아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JSP 안에 ho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애초에 저 안에다가 만들 파일은 결국 JSP예요. 그죠? JSP 파일을 만들 거야 라고 해놓고 이 웹앱의 안쪽에다가 JSP의 홈에 프린트 단점 JSP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마지막에 있는 얘만 JSP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앞쪽은 알아서 폴더로 만들어줘요. 편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방식을 사용해서 이 JSP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자, 아직 화면 보세요. 직접 해볼 시간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사용해서 JSP한테 일을 넘겨줘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자, 전달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패스 뒤쪽 컨텍스트 패스로부터 상대 경로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었던 거는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에 적혀있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로로 인식을 알아서 했었던 상황. 그러면 src, 메인, 웹앱, JSP, 홈 안에 있는 이 프린트 단점 JSP한테 이 녀석한테 요청을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부분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자, 지금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으니까 유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힌트는 이미 드렸었어요. 어제, 엊그제, 어제. 자, 제가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바 소스 코드를 넣어줄 부분과 뷰단, 화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을 넣어줄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경로를 잡을 때 이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라서 이 경로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의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지나가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여기에 넣어주는 경로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제가 지금 쓴 걸 보시면 우리는 src 메인 웹앱 밑에 JSP 홈 프린트단인데 제가 웹앱까지는 안 썼죠. JSP부터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간 이 문자는 컨텍스트 패스로부터 상대 경로로 인식된다. 즉 이렇게 붙는다 라고 했죠. 자, 이게 정말로 JSP한테 일 전달을 잘 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웹에서 띄워봐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insert title here 라고 하면서 페이지가 뭔가 나온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지금 insert title here라고 하는 영어는 여기 쓰여 있죠? 여기에 있던 거, 그죠? 자, 우리가 이거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면 코드펜의 특성상 사실 이걸 알려드려도 볼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 봤던 부분인데 얘가 HTML 기본 태그 안쪽에 있는 이 타이틀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이 탭에 있는 이름 부분에 해당을 해요. 이렇게. 이 타이틀 태그 안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태그예요. 그리고 바디 안쪽에 뭐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 써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크게 나오는 거는 제가 확대를 많이 해놔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작으니까. 자, 그러면 이 프린트 단점 JSP가 지금 너무나도 잘 열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JSP를 여는 거는 우리가 서블릿을 실행할 때 이 파일 가져와 라고 하는 거랑 이 경로로 요청을 보내면 이 파일이 실행되게 해줘 라고 하는 거랑 누구랑 더 가까울까요? 이 방식은? 얘는 파일 가져와 하는 거예요. 얘가 파일 가져와 라고 해서 그냥 진짜 이 웹 서버 안에 들어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JSP 파일을 꺼내 온 겁니다. 지금은 딱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서블릿에 만들어 놨던 프린트 단 2라고 요청을 보내면
이쪽 JSP로 요청이 넘어가게끔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실제로 잘 전달이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오픈이 되긴 되는데, 열리긴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써보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따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JSP를 넘겨준다. 여기한테 전달한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객체를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여기에 JSP 파일을 찾아가라고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생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녀석한테 이걸 넣었대요. 아, 이거 아니고 자, 이렇게 넣었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서블릿이 하나가 또 존재를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블릿을 찾아 들어올 때 사용하는 경로가 JSP home print dan.jsp라고 하는 경로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경로에 실제로 이러한 파일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겹치는 부분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얘가 여기로 요청을 전달할 거야 라고 하면 알아서 상대 경로를 찾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대 경로를 따져봤을 때 이 녀석도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 JSP 파일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프린트 단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면 누가 나왔어요?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얘는 이렇게 요청을 전달해 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지금 얘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서블릿에 적혀있는 경로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대 경로로 인식이 되는데 이 상대 경로는 화면단을 구성하는 자바 소스가 아닌 이 src에 존재하는 파일도 웹앱 밑으로부터 상대 경로로 찾아갈 수 있고요. 실제로 요청 주소, 요청을 받아들이는 서블릿에 걸려있는 웹 서블릿 요청 경로도 똑같은 상대 경로로 찾아가요. 근데 서블릿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리고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 안에 이렇게 점 하고 어떤 문자를 쓰는 거 당연히 돼요. 이거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문자예요. 그래서 서블릿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경로와 실제로 내가 파일을, JSP 파일을 구성하는 경로가 똑같은 경우는 없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이런 경로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얘는 서블릿 쪽에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경로니까. 대부분 필요가 없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JSP 쪽은 좀 더 확실하게 경로를 나타내준다. 만약에 이런 폴더를 안 만들고 그냥 JSP 파일을 여기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결국 웹앱 밑에 프린트단이 있을 거니까 이제 이 녀석이랑도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서블릿이 이기는 거죠. 그럼 절대로 얘는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이 폴더들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상태를 좀 돌려놓고 자, 이제 이 페이지를 띄우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얘는 뭐냐? 자, 이 forward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자, 지금 우리는 서블릿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해당 JSP한테 요청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고, 자, 근데 전달을 하긴 하는데 얘가 그냥 전달할 거야 라고만 하면 지금 현재 이 서블릿
프린트단 서블릿 2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못 줘요. 그래서 이 포워드는 뭐냐면 이 서블릿이 웹서버한테 넘겨받았던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 요청 응답 값들, 객체들을 이쪽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같이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워드가. 그래서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응답하기 위해선 리스폰스가 필요하고 요청 넘어온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들어있는데 이 정보들을 JSP한테 넘겨주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포워드 없이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포워드를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순간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JSP한테 일을 넘기죠. 그럼 JSP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 포워드가 됐어요.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객체들을 넘겨줍니다. 근데 그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면에 ASD라는 문자를 그려줘 한 겁니다. 자, 그러면 JSP한테 일이 넘어갔으니까 얘로 화면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서블릿 쪽에서는 ASD라는 문자를 그려줘까지 했단 말이에요.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화면에 뭐가 그려져요? ASD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서버가 꺼져 있군요. 자, 이건 지금 서버가 다시 돌았어요. 요청을 보내면 ASD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이유는 포워드를 하는 이 시점에 이 코드가 딱 이 메서드가 실행이 딱 되면 그 순간 모든 제어권은 전달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넘길 거야, 그리고 포워드를 해서 응답과 요청과 응답을 이렇게 객체를 넣어서 줄 거야, 코드가 짜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후처리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JSP로 넘어갔고 JSP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JSP에서 서블릿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처리를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워드가 나오면 제어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코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안 나왔지만 사실상 데드 코드예요. 얼리치에블 코드라고 봐도 돼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일 처리 넘기는 방식 그리고 포워드에 대한 처리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JSP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